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오늘 얼굴 보면 아마 기억하시는 복싱 팬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올드 복싱 팬님들께서는 굉장히 반가운 그런 얼굴이실 것 같은데, 국내에 계실 때 와룡 체육관 또 와룡 프로모션을 운영하면서 한 시대를 풍미하셨고, 또 일본에서 세계 챔피언 하다케야마 다카노리를 길러내셨던, 선수 시절에도 아마추어와 프로에서 명복서로 활동하셨던 유화룡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일본에 계시다가 이제 국내로 귀국하셔서 복싱계는 완전히 떠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는 곳이 서울이 아니라 조금 먼 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사 가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 권투인들 만나는 기회도 좀 적어졌어요. 한국에 완전히 들어오신 게 언제쯤이십니까? 그러니까 2008년 7월 16일입니다. 그때 이제 일본 활동도 접고 복싱 활동은 완전히 이제 은퇴를 하신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양력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1944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예. 맞으신가요? 예. 그래서 1968년에 프로 데뷔를 하셨습니다. 프로 데뷔를 하셨고 이제 한국 챔피언이 되시기 전에 어쨌든 그 당시만 해도 연승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 시절이었는데, 데뷔하고 7연승 쭉 이제 가시다가 이제 일본에도 또 워낙 많이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선수 시절 때는 최만성 선수를 예. 4번을 이기셨어요. 최만성 선수가 굉장히 펀치력이 세요. 그렇죠. 근데 그걸 내가 생각하기에는 코센 주먹을 안 맞아야 KO를 안 당하는데 안 맞고 이걸 어떻게 이기는 방법을 이제 좀 생각을 하니까 좀 피하는 걸 잘 피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나 나름대로 어떻게 잘 하려고 한 건데 모르겠습니다.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최만성 선수에게 4번을 이기시는데 2번은 KO, 또 2번은 판정인데, 그 이후에 최만성 선수가 약이 됐나 봐요. 한국 타이틀을 3체급을 제패를 하니까 그 명선수가 되죠. 근데 최만성 그 선수가 굉장히 펀치력이 그 선수한테 한번 맞으면 다 떨어져요. 그래서 나도 굉장히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주먹으로 안 맞는 그 비결을 자꾸 연구를 한 거예요. 하긴 뭐 일본에 가서 류소리 맛지를 다운시키기도 했으니까 펀치 강도는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 챔피언, 주니어 라이트급 챔피언을 2차례 역임을 하셨고, 뭐 국내 김하남 선수라든지 김영수 선수, 정말 쟁쟁한 이런 선배님들과 자웅을 겨루셨던, 또 일본에 가서 뭐 오카베 스스무라든지 또 로얄 고바야시 뭐 이런 선수들과 이제 시합을 워낙 많이 하셨었는데, 1974년도인가는 일본에서 4연승을 거두시기도 합니다. 그때 예. 글쎄요, 뭐 하도 오래돼가지고 하여튼 열심히는 했어요. 제가 뭐 실력이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해가지고 이기는 시합으로 이끌어가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뭐 이제 말년에는 이제 허버트광과도 시합을 하셨었고, 또 이이다노와도 이제 은퇴 직전에는 시합을 하셨었는데,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좀 이례적이었던 것이 일찍 데뷔해서 일찍 은퇴들을 했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참 드물게도 25세 프로에 데뷔를 하셨고 33살까지 이제 프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30대 복서가 거의 없지 않았나요? 아마추어를 오래 했기 때문에 프로도 늦게 데뷔했어요. 와. 아마추어 내가 이제 육군 대표 선수도 했고 또 아마추어
프로 가기가 싫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아마추어를 오래 했기 때문에 프로를 늦게 갔어요. 그래서 프로에서도 좀 오래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 지금은 뭐 30대, 40대 복서들도 많은데 50년 전 그때는 그 일찍 그 선수생활을 은퇴하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권투를 그만둔다니까 조금 또 서운한 데가 조금은 이것만 보완하면은 좀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꾸 사람이라는 게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면은 나도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자꾸 충동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룡체육관을 이제 개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은퇴하시자마자 후진을 계속 양성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와룡체육관은 언제 설립을 하신 겁니까? 그게 아유, 기억이 잘 안 나네. 그 약수동에다가 그때 선수 생활할 때 내가 체육관을 그 설립을 해가지고 아, 그럼 은퇴하시기 전에? 예예. 아. 그러고 나서도 시합을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아. 체육관을 경영하면서 선수들을 가르치면서 조금 오래 그걸 했을 거예요. 오래전부터.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잖아요. 마룡체육관 출신의 정말 명선수들이 많았는데 기억나는 제자들을 한번 뽑아보시자면 누가 있습니까? 글쎄요, 뭐 배석철 선수, 전영길 선수, 뭐 이동춘 선수, 뭐 하여튼 많이 있는데 세계 챔피언까지 못 간 게 좀 한인데 뭐 하여튼 유명한 선수가 많이 있었어요. 다 이름을 대려면 좀 하도 오래된 저거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기억이 안 나실 네.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많았습니다. 예, 선수들이 옛날에는요 선수들이 이 복싱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권투를 출세를 하겠다는 사람이 선수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그래도 세계 챔피언이 된 유한길 선수가 있잖아요. 예. 유한길 선수는 일단 힘도 힘인데 펀치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수한테 맞으면은 웬만한 사람은 다 떨어져요. 그래서 그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한길 선수 경우는 선생님께서 발뛰기부터 예예예예. 굉장히 막 끈끈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우스포로. 예. 근데 하여튼 왠지는 모르는데 뭐 하여튼 그 선수한테 한번 맞으면은 뭐 웬만한 건 제대로 맞으면 웬만한 사람 못 일어나요. 그런 주먹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만 조금만 더 가리켜서 좀 보완을 해서 하면은 더 세계까지 WBA, BC 같은 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근데 뭐 거기까지밖에 안 가대요. 그래도 뭐 IBF 초대 챔피언을 거쳐서 좀 일찍 은퇴한 게 사실 좀 아쉽긴 했습니다. 85년도에 그때 마지막 시합을 갖고 은퇴하셨었는데. 누구 유한길 선수? 네네. 그 호주에 가서 방어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애국가를 선생님이 직접 부르셨던 기억이 나는데 아이고, 기억나시나요? 부끄럽습니다. 그때 애국가 음악이 준비가 안 됐는지 그때 아주 열창을 하셨던 그게 그대로 중계가 됐었어요. 예, 근데 좀 국위 선양을 하고 좀 우리나라 저걸 하려고 그래 했는데 가사가 생각 안 나면 어떡하나 하고선 하긴 했는데 1절만 어떻게 잘한 것 같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방송국 분들하고
참 놀림을 많이 받고 아, 그랬나요? 웃음을 많이 웃었습니다. 이 인류 가수라고. 뭐 40년이 지났는데 저 같은 팬도 기억이 날 정도니까 그 당시에는 좀 아주 놀라운 좀 장면이었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유한길 선수가 그 황정환 선수랑 동양 타이틀 매치 할 때, 그때 이제 황정환 선수는 아마추어 국가대표를 거쳤던 그 세기 프로모션의 네. 그 선수였고, 네. 또 로얄 고바야시를 KO시키고 챔피언이 됐던 유한길 선수는 전적은 더 많았지만 어쨌든 네임밸류는 좀 떨어지는 편이어서 제가 가서 봤거든요, 그 시합장에서. 네. 근데 그 시합 때 이제 유한길 선수가 이기면서 저 선수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혹시 그 시합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죠. 근데 그때 이완길이가 질 줄 알았는데 이겨줘서 그래도 고맙더라고요. 질 거라고 네. 생각하셨고. 근데 이제 상대방 선수가 아마추어 경력이 있고 그래서 잘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완길이는 경력이 좀 짧아요. 그래가지고 하면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해줘서 동양 챔피언까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유한길 선수가 체급을 올렸잖아요. 좀 지나서 이제 방어전 몇 번 하고 주니어 라이트로 네. 체급을 올리고 그 배덕환 선수가 이제 그 타이틀에 다시 도전을 했었는데 네. 그때 도전할 때 그 문화체육관에서 이제 할 때 생중계를 했었는데 중간에 그 시합이 중지되고 왜 북한 비행기가 넘어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억나시죠? 예, 그때 그래가지고 저도 놀래가지고 이 전쟁이 일어난 줄 알고 뭐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시합이 조금 중지됐던가. 중지됐죠. 예. 방송도 중단된 예. 상태였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미국이가 이제 이북을 넘어서 한국으로 왔다. 아유 그래 후유하고 그래가지고 아마 계속 했을 거예요. 그 소리 듣고. 그때 시합을 어쨌든 주최하신 입장이죠. 예. 선수를 만들려니까 뭐 적잖아는 시합이라도 선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했습니다. 그때 사실 와룡의 뭐 간판이었던 선수들이 참 많아서 중계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시합을 열면 적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는 좀 아니에요. 좋지 않았나요? 그때도 사실은 그거 뭐 그런 것까지 이제 말씀드리면 모르겠지만 사실 선수 키우는 사람은요 힘들어요. 선수 돈 안 들고 선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또 흥행이 맞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적자라는 시합도 시합을 해야 선수가 되기 때문에 적자라는 시합도 그냥 할 수밖에 없는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정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사실 그때 이제 유한길 선수는 세계 타이틀을 땄지만 뭐 이동춘 선수라든지 뭐 안내기 선수라든지 이렇게 세계 타이틀에 도전했던 선수들 또 배석철 선수 81년도에 이제 아르헨티나에 가서 WBA 주니어 벤턴급 초대 챔피언 결정전이었는데 이런 다른 선수들이 해외 원정 가서 이제 도전했던 결과는 사실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외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는 기후도 틀리고 또 이거는 기후도 틀리고 다 먹는 것도 틀리고 다 틀리기 때문에 100% 좋은 컨디션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 나가서 내 집에서 참 내 나라에서 하길 원하는 건데 또 사정이 이렇게 될 수가 없고 또 외국에서
밖에 할 수가 없는 시합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분리해도 그냥 하는데 뭐야 하여튼 이거 중량을 타는 경기는요 다 그럴 거예요. 내 집에서 내 나라에서 내가 먹던 내가 마시던 그 공기를 써야 이 좋은 컨디션이 나는데 다 틀리니까 컨디션이 날 수가 없더라고요. 가만히 이렇게 해보니까. 아무래도 뭐 그렇겠죠. 근데 그 이동춘 선수가 태국에서 그 갤럭시에게 도전했을 때는 사실 그 화면이 뭐 이렇게 정확하게 그때 포착을 못해서 그런데 아직도 이제 그 복싱 팬들 사이에서는 이 팔꿈치에 맞아서 KO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저도 100% 그걸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그걸로 맞아서 떨어진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걸로는 인류 기술자 아니면 인류 선수 아니면 그걸로 때릴 수가 없을 것 같고 그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나도 분간 못하겠어요. 아 코너에서 지금. 보셨는데 네. 혹시 그 이동춘 선수는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그러니까 선수야 이제 저 치면은 지가 잘못한 거 없는데 그 뭐야 그 짝에서 뒤집어 씌운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걸로 분명히 그걸로 때렸는데 이동찬 선수가 그걸로 때렸는데 저는 안 때렸는데 이제 그걸로 때렸다고 이제 뒤집는다 해가지고 이동춘 선수는 네. 팔꿈치에 맞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팔꿈치로 안 때렸다고요. 이동춘 선수가 맞고 KO 될 때. 그러니까 갤럭시가 네네 이걸 갤럭시가 때렸다고. 이동춘. 그걸 글쎄 막 당황해가지고 잘 보이나요? 그렇게 막 때리고 맞고 그래도 뭘로 이렇게 때리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그걸로는 안 맞은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건지. 그때 어쨌든 그 일 때문에 사실 좀 갤럭시라는 선수가 나중에 정말 무서운 챔피언이 되잖아요. 네. 10부터까지 방어하고 이제 은퇴를 하고. 근데 가장 어려웠던 경기가 또 이동춘 선수와의 경기였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그 경기가 이제 더 조명을 사실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게 이동춘 선수도 어쨌든 일본에 가서 또 꽃을 피우게 되니까 그때 갤럭시의 말이 또 허언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동춘 선수가 펀치력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제대로 때리지를 못해서 못 떨어뜨리지 제대로 이동춘 선수의 그 아주 그 좋은 펀치를 맞으면은 웬만한 사람은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펀치력을 가지고 있어요. 체력적으로. 예. 그 에일리 피칼에게 이제 IBF 타이틀 도전에 실패하고 그때까지는 함께 계셨죠. 인도네시아에서 도전하고 왔을 때 이동춘 선수. 그렇죠. 그래가지고 져서 조금 이게 슬럼프가 됐었나?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방송국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팬들이 자꾸 줄어들고 없어지고 하니까 이제 쓸 자리가 이제 없어졌죠. 그래서 일본 가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동춘 선수가 일본으로 이적하게끔 도와주신 것도 선생님이신가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잘 이제 키워주실 또 방송국도 조금 멀리하고 또 팬들도 줄어들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쓸 자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에 보내면은 일본에서는 그래도 이 주목이 있으니까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일본에 보냈는데 일본에서 많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 선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전부 맞으면 떨어지고 그러니까 또 인기가 또 일본에서 팍 올라가더라고요. 사실 일본에 가서 대성공을 거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인기 복서가 됐는데
그때 그렇게 그 사실 링사고를 당했을 때는 선생님도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겠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네, 예. 그래서 뭐 사실 뭐 손에 진짜 다 꼽을 수도 없는 뭐 정청원 선수라든지 황인환 선수라든지 네. 뭐 전태상 선수 또 이종수 선수 네. 이런 그 많은 그런 유망주들을 배출하시면서 국내에서 어쨌든 와룡 프로모션을 쭉 해오셨기 때문에 네. 아마 국내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활동을 뭐 더 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데 갑자기 이제 일본으로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프로복싱 인기가 아주 탈락됐어요. 그래가지고 방송국에서도 자꾸 멀리하고 그러면 팬들도 자꾸 떨어지고. 근데 그때 아마 격투기가 새로 나왔을 거예요. 격투기가 새로 나와가지고 격투기하고 복싱하고는 조금 또 관심도가 그 격투기한테로 좀 가고 그 이제 복싱한테로 좀 이제 관심도가 자꾸 떨어지고 인기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쓸 자리가 이제 자꾸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사실 일본에 이제 그 K힘 가와사키 짐으로 이제 스카우트가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 80년대 90년대 초반에는 한국 복싱이 일본보다 정말 몇 수는 위에 있었잖아요. 네. 그 일본은 정말 우리보다 한참 아래에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네. 그래서 그 선생님께 연락이 온 건가요? 뭐 그런 점도 있지만 또 여기 이제 한국 복싱이 이제 침체가 되니까 또 나 자신도 쓸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으로 가서 활동하기 시작한 거죠. 일본에는 조금 이제 인기가 올라가고 복싱 이제 인기가 자꾸 올라가니까 한국보다 낫고 그러니까 글로 간 것 같습니다. 몇 년도에 가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1992년도에 갔어요. 아, 92년. 네, 92년도에 오사카 가서 내가 6개월인가 있었나. 그러고 거기 그만두고 또 집에 왔다가 내가 그 전에 일본에 있을 때 그 불러주던 그 체육관 회장이 이제 내가 놀고 있는 걸 알고 이제 불러 자기 체육관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일본 가게 돼서 그때서부터는 쭉 일본에 가 있었죠. 6년, 7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 7월에 완전히 한국으로 네.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네. 그때부터 이제 네. 일본에서 네. 생활하신 거네요. 네. 1992년도부터 그러니까 2008년 7월 달까지는 일본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일본 선수들을 키웠어요. 대표적으로 뭐 저희도 다 알고 있는 선수인데 네. 그 최용수 선수한테 타이틀을 뺏어간 그 하다케야마 다카노리를 발뛰기 때부터 가리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생각하면은 조금 제가 민망스럽고 저건데 자기 나라의 선수를 갖다가 선수 타이틀을 일본 선수한테 이제 가져다 주게 한 건 또 본인인데 미안한 점도 있고 좀 부끄러운 점도 있고 국민들한테 좀 저건 점도 있는데. 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스포츠일 뿐인데요.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첫째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저거죠. 근데 제가 일본에 가 있으면서 이제 일본에서 활동하면서 이제 광고지를 냈더니 그저 하다케야마
선수가 유명한 코치가 와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배우자 해가지고 하다깨모 선수가 나를 찾아왔어요. 우리 이제 내가 이제 몸담고 있는 체육관에 와서 이제 입관을 하고 거기서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한테 와가지고 지가 아오모리에서 왔는데 저 좀 손 봐줄 수 없냐 해가지고 일단은 선수가 될지 안 될지 테스트를 해봐야 알겠으니까 그걸 가르쳐 보니까 요건 틀림없이 선수가 될 거라고요. 기술만 잘 가르치면 될 것 같아서 그러면 나하고 둘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그때 6개월인가 한 다음에 일본의 전국 이제 신인왕 선수권 대회가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내보냈더니 전부 스타트부터 KO로 빵빵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몇 전승이었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시합에서 신인왕 최우수 선수를 딱 되고 나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또 더욱 동양 챔피언, 세계 챔피언까지 나갔어요. 그 선수 하다깨모. 그러니까 일본 복싱 매거진에 그 선생님 기사가 이제 나갔잖아요. 네. 한국에서 네. 이렇게 선수들을 육성했던 트레이너가 일본에 왔다. 네. 그 기사를 보고 하다깨모가 찾아간 거네요. 네,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코치가 유명한 코치한테 이제 트레이닝을 받아야 잘된 이제 클 수 있다는 걸 알고 나를 찾아왔어요. 그래 그러면 한번 이제 체육관에 입관을 해서 이제 있으면서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조용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오모리에서 왔는데 저 선수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럼 일단 테스트를 해보고 모든 걸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요건 기술만 가리키면은 요건 틀림없이 소질이 아주 있어요. 그래서 한눈에 보셨나요? 그러면요. 아니 근데 한눈에 보면은 좀 이제 저거 되죠. 떨어지고 그랬는데 거의 이제 매일 그거 운동하는 걸 보면서 좋은 점을 찾는 거예요. 근데 좋은 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것만 보완하면은 요 나쁜 점만 보완하면 요건 틀림없이 세계 장벽까지 갈 수 있지 않는가 그걸 확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열심히 이제 가르쳤죠. 가르치니까 성적이 팍팍팍 나잖아요. 신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또 선수 키우는데 선수가 잘 돼야 유명한 선수가 되고 자꾸 잘 나가야 또 가르칠 의욕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걔한테 본격적으로 6개월 가르쳤나? 6개월 가르치고 나니까 일본 신인왕 선수권 대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냥 처음부터 그냥 KO로 빵빵 이기고 나중에는 최우수까지 됐어요. 그 최우수 되니까 또 점점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뭐 동양 챔피언, 세계 챔피언 막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게 소질이 있으니까 또 그게 된 거지. 그거 잘 가르친다 근데 되는 게 아니죠. 그냥 소질이 있는 선수를 좋은 트레이너가 가르치니까 쑥쑥쑥 올라간 거죠. 사실 그 소질이 아무리 있어도 그걸 끄집어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트레이너가 네, 그걸 좋은 물건도 좋은지 나쁜지 그걸 확실히 알아야 좋은 걸 저거로 느끼는데. 맞습니다. 요건 분명히 나로서는 아주 처음서부터 그걸 봤어요. 요건 틀림없이 선수 되겠다 해보니까 팍팍팍 올라가는 게 내 마음이 탁 들더라고요. 여시 해가지고 너 나하고 손 떨어지면 안 된다고.
딱 약속하고 그러고 가르치기 시작해요. 근데 새 선수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조금 하다 힘들면 그만두는 선수들이 거의 다예요. 근데 얘는 가르치면 힘들어도 그냥 따라오고, 그러니까 아침에 시합 있을 때는 나하고 이제 시합 잡히면은 나하고 같이 저쪽에서 같이 자면서 아침에 내가 운동시키고, 근데 운동시키는데 또 보통 시시하게 해가지고는 선수가 안 돼요. 인류는 안 돼요. 아침 운동. 예, 아침 운동.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 체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자전거 타고 그냥 막 뛰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그래도 후련하대. 거기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갔다면. 유한길 선수를 세계 챔피언 만들었을 때와는 또 느낌이 많이 다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여러 가지 나 혼자 선수도 많고 그러니까 기회 하나만 볼 수도 없고 또 내가 선수까지 가리켜가면서 이제 프로모다하고 이게 저걸 못 하거든요. 열심히. 그러니까 선수한테 이제 트레이너한테 코치한테 맡겨가지고 이제 거기서 가르치는 걸 보고 또 배우는 걸 보고 거기서 이제 조금씩 이제 자꾸 코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자꾸 그래서 키우는 거죠. 그 케인 가와사카 짐에서 어쨌든 하다케야마가 이제 계속 막 11연속 K 우승 이렇게 하면서 일본 내에서 그때 막 센세이션처럼 이렇게 부각이 됐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동양 챔피언이 되고 나서 좀 이제 거대 체육관 요코하마 히카리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온 거죠. 아, 그럼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선수도 막 케어로 승승장구하고 또 트레이너도 또 유명한 트레이너고 하니까 틀림없이 좋은 선수가 세계 챔피언까지 가갔다 해가지고 거기 그 스카우트 한 사장이 그 일본에서 큰 회사 사장님이에요. 그래가지고 복싱이랑 상관없는. 예.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이 트레이너도 좋은 트레이너, 선수도 좋은 선수.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이제 위까지 세계 챔피언까지 되겠다. 그분은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그 욕구, 복싱이 아주 흥미를 갖는 큰 회사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돈이 있고 하니까 자기 명예도 있지만 자기 또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 선수 키우면. 그래가지고 나하고 하다케야마 선수하고 둘을 스카웃을 했어요. 자기네 회사로, 자기네 체육관으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또 넉넉하지 시합도 이제 랭킹 위에 선수 불러다가 적자 나더라도 불러다가 할 수 있고 하니까 거기서 그냥 왕왕왕왕 클 수밖에. 그래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세계 챔피언 불러다가 하니까 이길 수밖에. 첫 도전에서는 하다케야마가 이제 최용수 선수와 무승부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는 그냥 복싱 팬의 입장에서 그 중계를 봤을 때 졌겠구나 1차전은 그런 생각을 사실 했는데 무승부가 나와서 참 기뻤었는데 선생님은 반대였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제가 나쁜 놈이죠. 자기 나라 선수를 갖다가 지구 자기가 키우는 일본 선수를 이기길 바라는 내가 나쁜 사람이지만 이거는 뭐 체육이니까. 그러면 스포츠 그런 걸 떠나서 하는 체육이니까 그런 걸 나쁘게 보지 마시고 좋게 봐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첫 무승부 후에 이제 다시 이제 최용수 선수에게 재도전을 하잖아요.
근데 재도전하기 전에 그 고지 아리사와라는 그 일본 챔피언 예. 그 선수도 굉장히 인기도 많았고 그래서 최용수 선수가 하다케야마 선수가 일본 챔피언이 안 된 상태에서 세계 타이틀에 도전을 했었는데 예. JBC에서 그 세계 도전하는 선수들은 무조건 일본 챔피언 출신들만 하라는 그때 규정이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침 또 고지 아리사와라는 강한 챔피언이 있어서 일본 타이틀 매치인데 이례적으로 국기관에서 곡국기관에서 그 시합을 했던 기억이 나요. 고지 아리사와도 막 그 18전 전승 16KO 일본 타이틀도 전부 KO로 이겼고 하다케야마와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둘이 시합을 했을 때 사실 최용수 선수와 시합보다 그 시합이 더 저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시합이 어려웠어요. 참 걔가 잘하는데 상대가 잘하는데 그거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이기나 내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또 필름 보고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걔하고 몇 번, 두 번인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한 번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겨야만 세계 타이틀 매치 할 수 있어가지고 걔 이기기 위해서 막 제가 연구를 많이 하고 필름을 많이 보고 해가지고 결국 해서 나중에 이기기 위해서 최용수하고 하게 됐는데 최용수 선수하고 할 때도 처음에는 그렇게 막 많이 친 것 같지는 않은데 최용수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무승부였죠. 1차전. 무승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야, 한 번 더 하면은 다음에 딱 이제 최용수의 좋은 점을 피해가지고 하면은 이길 수 있겠다 해가지고 사장한테 좀 다시 한번 밀어달라 해가지고 다시 재시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최용수 선수의 나쁜 점만 좋은 점만 그걸 피해가지고 이제 하는 기술을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다음번에는 이기게 된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하다케야마가 17살에 선생님을 찾아와서 18살에 이제 프로 데뷔를 해서 결국 세계 챔피언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첫 방어전은 그 사울 두란이었나요? 그때 무승부를 이제 하고 2차 방어전에서 라크바심을 만났죠. 그 라크바심과의 경기는 상당히 국내에도 충격적이었는데 또 어떠셨습니까? 세계 랭킹 올라가면요 다 잘해요. 다 뭐 상상치도 못할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참 끌고 간다는 것도 힘들고 오래 끌고 간다는 것도 힘들고 오래 끌고 간다면은 참 그 선수는 명선수예요. 근데 라크바심도 그렇게 잘하는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건지. 잘 뭐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렇게 됐는데 뭐. 근데 걔가 하다케야마가 단점이 좀 있어요. 카바가 늘 떨어져요. 그 왼쪽에. 그런 거를 그냥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도 순간적으로 카바가 떨어져 있는 동안에 라크바신이 여기 라이트 원투에 집중시켜가지고 그냥 보통 센 게 아니에요 펀치가. 그래가지고 그거 맞아가지고 끝났는데 아쉽죠 뭐 이제 생각하니까. 그때 이제 하다케야마가 지고 나서 바로 은퇴를 발표하고 선생님은 나고야 쪽으로 또 스카우트가 되시지 않았나요? 예. 그러고 하다케야마 선수 은퇴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또 오라는 데가 있으니까 여기는 뭐 하닷게아마가 이렇게 됐으니까 뭐 초상집이고 이제 나고야 급작으로 또 금전적으로 유혹을 하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갔죠. 그쪽으로 가서도 이시하라 히데야스라는 선수를 동양 챔피언까지 만들고 세계 챔피언에서는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는 실패를 했지만 그래서 동양 챔피언까지는 만들었습니다. 그 완전 장신의 하드펀처였는데 네. 그 마틴 카스티오한테 도전해서 첫 도전에서는 역전 KO였잖아요. 11라운드에. 네. 이기고 있다시지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 11라운드까지는 이겼어요. 네. 근데 마지막 라운드가 아니야 10라운드까지 이기다가 오래됐어요. 11라운드에 네. 이제 근데 거기까지는 이겼었는데 나중에 한 방 맞고. 근데 이시하라 선수가 좀 맷집이 조금 약해요. 늘 그것 때문에 늘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약점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KO돼서 이제 못 일어나는데 그건 뭐 근데 선수가 맷집이 약한 선수가 있어요. 맷집이 센 선수가 있고 근데 이시하라 선수는 굉장히 맷집이 약해요. 근데 그 대신에 주먹은 세요. 펀치력은 세요. 근데 맷집이 없으니까 그 센 주먹을 못해요. 맞을까봐 두려워서. 과감하게 예, 맞을까봐 맞으면은 쓰러지니까 맞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대담성이 좀 적죠. 그래가지고 그냥 키우면서 저 이시하라 선수의 주먹을 먼저 맞으면은 되는데 맞기 전에 상대방 펀치를 맞으면 또 맷집이 약하니까 큰 기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딴 데로 옮기셨는데 하다케야마가 1년 만에 재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선생님과는 뭐 결별이 된 그렇죠. 상태였고 그래서 한 체급을 더 올려서 또 세계 타이틀 도전을 했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 그 시합장에서 응원하시던 그게 또 영상에 나오기도 하고 그때는 이제 뭐 관계는 없었겠지만 마음이 또 그러셨을 거예요. 그럼요. 내가 가르치던 선수니까 될 수 있으면 나하고 관계는 없어도 될 수 있으면 이겼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죠. 그러니까 뭐 천상 응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응원이 자동적으로 응원이 되는 거죠. 그 하다케야마가 그냥 전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 세계 챔피언이 될 때는 정말 무서운 기량으로 되는데 되고 나서 방어전 할 때는 조금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사가 약간 풀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만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한데 어떻습니까? 경기력 자체가 챔피언 될 때랑 방어전 할 때 좀 많이 달랐어요. 근데요 그게요 사실 레벨이 이 정도의 레벨에서 세던 사람도 위에 가는 레벨하고 부닥치면은 약하다 그럴까 약해 보인다 그럴까 그게 있어요. 그냥 뭐 항상 얘가 이 정도의 레벨이니까 항상 끝까지 이 정도의 레벨이 아니라 더 이 정도의 수준에서는 더 큰 이해보다 월등 큰 이제 그 수준의 레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노력을 안 했다기보다도 그건 원래 자기 강한 선수들 그렇죠. 네, 그게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4회전 선수에서는 4회전 선수의 그 이제 레벨 그 뭐라 그러나 그것만 있고 또 위에 올라가면 위에 선수는 또 더 아주 유명한 그 뭐라 그래 그 기술이 있어서 그 위에까지 올라갔는데 그건 다양하죠.
저는 이제 한국으로 2008년에 오셨는데 지금은 뭐 복싱 생각 안 나십니까? 권투? 글쎄 뭐 권투에서 먹고 살았으니까 이제 나 활동할 때 권투 생활하던 분들 많이 보고 싶지만 또 사는 데가 또 먼 데서 사니까 자주 만나기도 오기도 힘들으니까 또 자연적으로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요 선생님 뵙기 전에는 굉장히 멋쟁이시라고 얘기 듣기만 했거든요. 근데 오늘 만나보니까 진짜 멋쟁이신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멋쟁이는 아니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멋쟁이로 봐주시니까 고마워요. 근데 사람이 자꾸 마음이 변하는 것 같아요. 모양을 내고 보니까 자꾸 모양을 더 내고 싶고 또 이렇게 하면은 또 더 멋있어지니까 또 모양도 자꾸 수준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 그 복싱 실력처럼 예, 레벨이. 그래서 나는 솔직히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모양을 내다 보니까 자꾸 이것도 끝이 없어요. 더 모양 내고 싶고 어떻게 하면 또 더 모양이 나나 그런 것만 연구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네요. 취미가 되신 거예요? 네, 취미가. 네. 그러니까 조금 이런 데서 이런 말 하면 조금 이상한데 저희 집에 가면은 방이 뭐 하여튼 굉장히 큰 방에 전부 옷을 내 옷 그냥 세탁소보다 더 많아요. 아, 옷방이 따로 있으시군요. 그래가지고 누구 와서 이렇게 하면 창피하니까 문을 잠궈버려요. 열어보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딴 사람들 오면 이렇게 문 열고 아이고 하니까 나도 아이고 좀 부끄럽대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 이렇게 와룡 프로모션 하고 하실 때는 뭐 멋쟁이라는 소리는 안 들으셨잖아요. 그때는 내가 모양을 낼 줄 몰랐어요. 근데 또 돈 좀 생기고 하니까 또 모양을 내게 된대요. 근데 뭐 많은 돈은 없지만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있으니까 모양도 내고 또 즐거운 일도 만들려고 하고 아니 그렇게 이제 되대요. 일본에서 그 일본 애들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막 시작을 하셨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런 뭐 사실은 그렇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양 내기 시작한 거죠.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모양도 내고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병이 됐어요. 그래서 항상 그게 잘못이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렇게 막 돈 없고 그러면 무시하니까 예. 그거 이제 안 예, 당하시려고 그것 때문에. 일부러 시계도 비싼 걸로 그렇죠. 사시고 예. 그게 원인이에요. 그러다가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빠지셨네. 예, 거기에 빠져버려서 거기에 폭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시시한 옷은 입기도 싫고 그러면은 나는 지금 맨날 나가 놀다가 이제 집에 오면은 내 옷방 따로 크게 해놓고 거기는 전부 내 옷만 있어요. 거기서 저 양목점에서 옷을 맞추고 해도 또 거기서 내가 뭐를 또 이렇게 플러스 하면은 더 멋있게 보이나 그런 것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다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다니까요. 여기 패션 스타일리스트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나갔다 와요. 아침 이제 일어나서 이제 운동하고 그러고서 바깥에 나가서 쉬고 이제 기분 전환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싹 내 방에 들어가서 이제 옷 싹 보고 저거는 어디를 좀 어떻게 이제 포인트를 넣으면은 더 멋있겠다 해가지고 이런 것도 이거 다 한 건데 이런 거 다 내가 제작한 거예요. 이 디자인을 직접 하신 거예요? 내가 이건 요거 마크랑 요거 요런 건 내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내가 다 이거 한 거고.
카메라 좀 잡아주실래요? 여기.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진짜 멋지네요. 예, 이게 그러니까 큐빅인 거죠? 예, 이게 담합하는 데가 있어요. 이거 사다가 내가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붙여달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아, 내가 직접 붙이는 거예요. 그럼요. 내가 생각을 해가면서 여기다가 요걸 붙이면은 멋있겠다 해가지고 이것도 또 이렇게 하면 세트가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나온 옷인 줄 알았어요. 아니, 요것도 내가 다 한 거고, 요것도 내가 요거 직접 이제 사다. 예, 담아 사다가 내가 붙이는 거예요.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지금이야 몸 건강이 제일이고 건강만 지키면 되니까. 근데 이런 것도 이렇게 하면 세트가 됐고 또 멋있겠다. 또 요것도 하고 나니까 주머니도. 요것도 나중에 여기 하면은 또 멋있겠다 해가지고 이렇게다가 또 요거는 또 다음에 또 붙이고 또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또 멋있다 하면은 또 그렇게 하고 이게 다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멋쟁이시라는 소문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아니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죠. 그러니까 사실. 재밌어요. 예. 또 자꾸 근데 일단 또 이렇게 하다가 멋이 없으면은 다 그냥 없애버려요. 딱 만들어 놓고 이제 본인 마음에 드셔야 이제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요걸 하다가 여기만 하면은 여기도 조금 더 하면 더 멋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아이디어가 이제 생각나거든요. 또 그래가지고 이것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금 사람이 잘죠. 근데 한마디 더 해야 돼. 근데 이건 사실 이런 얘기하면 좀 부끄러운데 이 벨트가 이거 얼마짜리 멋있습니까? 멋이 없습니까? 멋있죠. 일단 벨트 멋있어요? 자체도 되게 비싼 가죽일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내가 말씀드리면은 좀 부끄러운데 조잡스럽게 이제 저건데 이게 돈이 이거는 1,600원인가 이 가죽 각디는 1,600원인가 요게요? 예. 1,600 아니 3,600원. 3,600원. 3,600원에 이거 혁띠를 산 거예요. 혁띠를 샀는데 와. 근데 이거 나중에 알면 저 사람 뭐 저런 거 하고 다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 근데 이걸 보세요. 이것도 직접 넣으신 거죠? 이것도 단추예요, 단추. 큐빅이 아니고. 단추. 이런 거 보석 이거 갖다가 살려면 비싸요. 근데 단추인데 단추를 빼빠에다 시간이 많으니까 단추를 빼빠에다 갈면 납작하게 되잖아요. 그걸 이제 본드로 여기다 딱 붙여요. 요거 다 본드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싸구려로 보이지 않잖아. 전혀 싸구려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거 단축값이 이거 막 1,000원인가? 1,500원인가? 그러면 저 혁대랑 요 단추랑 합쳐서 10,000원이 안 되네.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놓은 걸 사다 그러면 10,000원 더 들어가죠. 이런 거. 근데 이게 아는 사람은 저 사람 뭐 조잡스럽게 저런 거 이렇게 한다고 그러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죠. 저 같은 사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맞출 때 이거는 이런 걸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맞춘 거고 요거는 내가 제작한 거예요. 요 단추 요런 거 보석 사다가 나중에 다 알면 저 사람 초등학생 진짜 한다고 좀 부끄러워. 그냥 이제 웃자고 한마디 하는 거.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예전에 권투 물론 하다깨야마 이런 얘기할 때도 좀 미소가 있으셨는데 지금
옷 얘기하실 때가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아니 창피하고 사실 우습잖아요. 아니 안 우스워요. 내가 근데 아침에 이제 딱 일어나면요. 일어나서 이제 밥 먹고 그러고선 운동을 좀 해요. 네. 건강 지켜야 되니까 운동 좀 하고 그러고 이제 저 지금 네 찍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 먹고 그러고서 이제 오후쯤 되면은 기분 전환하러 바깥 또 나가요. 또 나가서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재미 보는 데가 노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놀다가 기분 전환하고 또 집으로 들어와요. 집으로 들어가지고 쫙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것도 또 맞추면은 또 내 마음에 안 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다 내가 이게 고쳐요. 말 안 하면은 이게 사실 여기가 이렇게 그냥 맞추면 이렇게 커서 허브려요. 근데 요거를 내가 이렇게 해놓은 거를 요걸 딱 이렇게 맞으면은 아주 옷이 깔끔하게 보이거든요. 핏이 딱 나오고. 예. 그러니까 허브러브러브 이게 하면은 멋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옷은 전부 그러네요. 소매가 이렇게 펄럭펄럭 하면은 그러니까 딱 이렇게 맞게 그러니까 깔끔하죠. 아주 깔끔하죠. 예. 그리고 여기도 조금 넓으면 또 여기도 싹 이렇게 사릿하게 몸에 딱 맞게.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싹 이제 윤곽 각도가 이제 저거 그러니까 전부 내가 맞춰도 내가 이 미싱 사다가 이게 다 하는 거. 그리고 바지도 다 고쳐요. 직접요? 예. 그럼 이런 것도 다 내가 하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그저 옛날 나 뭐야 참 이제 유행이 자꾸 바뀌잖아요. 네. 그런데 노다지 옷만 그 깨끗한데 옷만 그 저거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 바지 넓이도 이게 옛날에는 넓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또 이것도 내가 싹 줄여, 줄여가지고 줍고 또 옛날에 길었잖아요. 기른 것도 쫙 이렇게 해서 붙이는 게 있어요. 내 또 이런 거 다 이렇게 드리면 다 이것도 가르쳐 주셔도 못합니다. 이것도 붙이는 게 있어요. 딱 잘라가지고 길이 옛날에는 막 치치 끌리게 입었잖아요. 그것도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붙여요. 이렇게 속에 붙이는 게 있어요. 붙이면 안 떨어져요. 그러면 딱 갖다 세탁소를 갖다 주면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빨리 입어야 되는데 빨리 안 해주고 또 뭐 바로 안 해주고 그러니까 신경질 나가지고 내가 다 저거는데 이런 거 옷 고치는 것도 내가 일본에 있으면서 일하는 시간 외로 뭐 시간을 보낼 게 없고 그러니까 미싱을 하나 샀어요. 일본에서. 미싱을 하나 사가지고 심심하면 이렇게 내가 막 근데 내가 참 이런 얘기하니까 난 아무것도 박을 줄도 모르고 뭐 모르는데 또 취미는 있고 근데 내가 일본에서 나고야에서 내가 신인왕 또 키우려고 하는 애가 있었는데 그놈이 돈이 없어서 이제 뭐 가운 같은 것도 못하고 이제 저걸 하는데 가서 저 베르도라는 이제 기지를 내 돈으로 끊어서 미싱은 입었다. 내가 그걸 가운을 만들었어요. 내가 걔 선수를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데 또 베르도 또 박는 거는 또 웬만한 기술 가지고 못 박. 이게 막 여기 똑바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실그러져 박혀요. 그래가지고 난 그걸 몰랐지. 그래가지고선
그냥 감 끊어다가 어떻게 해서 신인왕 결승 올라갈 때 입혀서 올라갔는데 멋있더라고요. 근데 일본에 있으면서 이제 미싱 사가지고 내가 슬쩍슬쩍 배워가지고 지금 이제 옷 고치는데 써먹는 거예요. 의상 디자이너시네요. 예, 그러니까 제 동생이 오빠는 여동생인데 오빠는 직업을 잘못 선택을 했다. 대전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것도 보세요. 아 큐빅도 예, 전부 직접. 아, 이거 돈 주고 박으려면 그럼요. 돈 주고 하려면 이거 이런 건 뭐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이렇게 그러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없으니까 이런 거 생각해서 이거 하는 거지. 가만히 보면 아우 저것도 멋있게 해서 어떻게 안 될까 이런 생각만 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고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고 에리에도 이런 거 붙이고 또 딴 거 또 뭐 이런 거는 에리에도 또 막 큐빅 받아가지고 박아가지고 또 문양내 또 멋있어요. 또 그래서 좀 약간 좀 조잡스럽다 그럴까 뭘 하지만 아니 나 좋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 맞습니다. 나 좋으면 되고 나가서 문양이 씨 입고 다니면 되는 거지. 내가 행복하면. 그러면 내가 행복하면 된다. 이게 나가서도 돌아다니고 기분 전환하고 이렇게 해서 세월 시간을 보냅니다. 뭐 지금 이렇게 그 노년의 네. 삶을 즐기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은데 그 이제 복싱 쪽 얘기를 잠깐 돌아가서 예. 그 복싱 그 제자들 중에서 네. 제일 그 아쉬운 선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선수는 좀 얘는 이렇게 좀 아픈 손가락 같은 거 있잖아요. 혹시 그렇게 생각나는 제자가 있으신가요? 근데 뭐 또 오래돼서 잘 저걸 못하는데 이 선수는 뭐는 일품인데 뭐는 부족하고 요게 다 이게 맞으면은 요거 참 인류 선수가 되는데 이거 좋으면은 요게 빠지고 거의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배석철 선수도 이게 무적이 약해요. 카라스라고 이제 그러는데 맞으면 떨어져요. 요것만 맷집만 있으면은 성장할 수가 있는데 근데 시합도 재미있게 하고 또 펀치도 세고 좋은데 요게 약해. 또 이동준이도 또 요게 약해. 네, 주먹은 센데 요게 약해. 뭐 하여튼 그러니까 10개 다 전부가 좋을 수는 없죠. 좋은 게 있다면 나쁜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그 지금 성공한 복싱인 또 성공한 지도자시잖아요. 네. 그 지금 복싱 그 세계 챔피언을 만들고자 꿈꾸는 네. 지도자들한테 좀 한마디 해주시죠. 성공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 그런데 일단은 소질이 있는 선수를 열심히 가르쳐야지 소질이 없는 선수 가르쳐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좋은 점이 뭐가 있나 또 그런 걸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그거를 나쁜 점을 가리키고 보완하고 해서 해야만 뭐라 그래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빨리 발견을 해서 그거를 이제 좋은 점으로 충당을 시킬 수 있게 교육을 시키면 돼요. 그게 보통 그 말로는 힘들죠. 말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선수를 완전히 파악해야 되네. 그렇죠. 파악하고 파악해서 그러니까 공부시키는 참 공부하는 어린이들도 머리가 좋아야지 공부를 가르치면은 이게 자꾸 올라가지 머리 나쁜 사람
앞만 가르쳐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소질이 있고 모든 복싱에 필요한 체력적인 게 모든 게 좋아야만 이게 올라가는 거죠. 앞만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좋은 자원, 자질 예. 좋은 선수를 예. 뽑고 그 선수를 파악해서 이제 부족한 그렇지. 점을 최대한 예, 메꿔주는 예. 그런 지도자가 이제 되라는 예,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키워보면은 좋은 점이 나타나요. 그러면 자꾸 좋은 점만 보완해주고 자꾸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그런 선수들도 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사람도 좋아야 되고 또 생활 환경도 좋아야 되고 그래야지 선수가 되지. 그냥 가르친다고 선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저 유아룡 선생님께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뭐 선수 시절부터 또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후진 양성 또그 프로모션을 운영하면서 어쨌든 복싱 사업, 그러니까 복싱계 전반의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해보시고 일본에 가서 결국 그 선수를 전문적으로 트레이닝 하셔서 그 하다케야마라는 걸출한 세계 챔피언을 또 탄생을 시키셨기 때문에 복싱계에서 이룰 수 있는 건 거의 다 이루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노후의 삶을 즐기면서 아주 그 건전하고 재밌는 취미 생활을 또 하고 계신 유아룡 선생님 오늘 정말 반가웠고요. 네. 앞으로 이제 복싱계 후배들한테도 가끔씩은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끝으로 저희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올드 복싱 팬분들께 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복싱을 더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또 더 많이 좋아해 주시면은 우리 한국 권투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좀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받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